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탄핵 인용 다음 날인 오늘 정치권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쟁점들은 뭔지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추측과 설들이 나왔는데 헌법재판관 8명 모두 계엄 선포 등이 위헌 위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도 했는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선고가 늦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처음부터 그럼 8대 0이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의회를 통해서 사실은 6대 2 정도 인용의 쪽의 무게가 많아지면서 그 내부적으로 보면 기각이나 각각의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부분적인 어떤 그 반대 의견, 부분 의견을 포함해서 그 부분 의견의 대부분은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전문 증거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쟁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당 쪽에서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각하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논의 자체를 전반적으로 인용으로 가져가는 데까지의 내부 합의 과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용이라고 하는 평결 입점 사이에서의 기본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제로 조금 더 그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성문 선언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걸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저께 판결문 자체에서 보다시피 모든 쟁론의 지점들을 다 그 해명을 하면서 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땀이 투여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문영배 대행은 재판관들의 보충 의견을 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보충 의견 속에서도 헌법재판소가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을 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과 위법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조계 시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충격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법조인들 저희 지근거리에 이제 검찰, 법원 출신 분들이 많은데 의견이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나뉘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 그 성향에 있는 분들은 또 8대 0으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 반면에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이것은 분명히 각하되거나 정족수를 이유로 해서 기각될 가능성을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제 지근거리에 있는 법원 고위직 판사를 지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검찰 출신들 분들과 그 말씀을 나눠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책적인 측면이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검찰 출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 다 판사 출신인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그 이번에 그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한 소재 파악 지시 이런 분들이 판사 출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미시적 분석을 할 때도 결국 판사 출신들의 예측이 전반적으로 맞았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헌법재판소는 일반 그 재판과 달리 정치적 사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여론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정치적 그 전체적인 배경을 봤을 때도 숫자가 좀 나뉜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 많은 부분을 예측했습니다만 그 예측을 깨고 8대0 전원일치의 어떤 그 파면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충격도 받았고 많이 놀라기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론의 심판에 대한 우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을 하면서도 정말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이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막무가내인 거대 야당에 대항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대리인의 입장 들어보시죠.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피청구인은 독성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를 일관되게 거부했습니다. 비상사태에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수단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야당에 아무리 경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로 이걸 해결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또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쪼개진 두 개의 나라가 아닌 정말 통합과 화합을 해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헌재의 주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치권 안에서의 대화, 타협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탄핵, 거부권 마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이 전진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뼈아픈 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헌법재판관들께서 지난 120여일 동안에 상당히 성향이 분석이 되면서 여러 공격도 받고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위기구나를 몸소 체험하면서 이번 결과를 통해서는 정말 봉합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자제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아니라 정말 더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양쪽에 다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정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여와 야의 협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키워드 대선의 통합에 대한 메시지들이 여야
그리고 국민의힘, 뭐 민주당에서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면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가슴속에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탄핵이라는 것들은 권한이죠.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을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이른바 그게 폭력이 되는 거죠. 29번, 뭐 30번 지금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관련해서 탄핵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테두리라는 이유로 그게 남용되면 그거는 폭력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헌재가 분명하게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만을 가지고 했다. 그래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들으면 국민들이 볼 때 2명만 문제구나. 이건 아닙니다. 뭐냐면 탄핵을 시키잖아요. 다 직무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무정지가 돼서 국가기관이 무력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없고 그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두 사람만 언급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들었을 때 방통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3번이나 탄핵됐어요. 탄핵 발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그 다음에 직무대리인 이상인 직무대리,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이렇게 탄핵을 통해 가지고 겁박을 해서 자진 사퇴를 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왜 민주당이 방통위를 실명 국회로 만들었느냐. MBC의 박문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박문진이 이사가 교체되고 이사가 어떻게 보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통위에 어떻게 보면 박문진의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검사 이름과 방통위 위원장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무력화된 건 뭐냐면요.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을 좀 외면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반론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헌재 판결문 보면은 그 당시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의 적합한 상황이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이 검사 1명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발목 잡아서 통과 못하고 있다. 그 부분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본회의 그리고 여야의 협상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 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헌재가 매우 판결문 합리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탄핵을 하면서 계속해서 야당으로서의 공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고가 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향한 차가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이상은 더 이상 저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중도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흡수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 하루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분리 작업을 좀 착수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제일 선두에 서서 막았던 그 후보가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저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오후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저에서 만나서 대선 승리를 바란다라고 말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 앞에서 사죄부터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저 대통령의 지면을 통한 논평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유감 표시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서 대통령이 됐다. 어제 파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툴 때 본인의 어떤 방어권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좀 미흡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우리 당의 수석 대변인께서 원내 수석 대변인께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과하지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치게 지금 대통령이 어제 파면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조기 대선한테 유불리를 따진다 이런 부분은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건 아니면 지지하지 않건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참담하고 마음이 무거운 시간입니다. 예. 근데 그 조기 대선 어떤 유불리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될 건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통치 권한 중에 하나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어필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형사 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공방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 내란과 관련돼서 사실 인정을 상당 부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형사법정에서 그대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재판은 이 탄핵 절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 왜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KTX급으로 그렇게 빨리 다가오다가 심리를 종결한 다음에 판결은 이렇게 30일 넘도록 길어졌는가? 그 핵심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정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 절차에서는 형사사건의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하다 보니까 뭐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피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7만 쪽에 있는 수사 기록에 대한 것을 다 증거로 채택하는 반면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 결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분 조서도 부동의 해버리면은 사실상 휴지의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탄핵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또 그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우려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그 보충 의견이 나올 만큼 결과가 늦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취소를 하면서 구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구속 기소를 했다는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네. 실질적으로 내란 수사권은 그 국수원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있는 것이나 공수처가 수사에 있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군 검찰이 수사에 있는 것이나에는 사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그것은 위법 수입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결국 저 결론을 내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과 법원에서 형사 사건에서 내린 결론이 사뭇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보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은 그렇게 승복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투트랙으로 하는 형사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절차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런 혐의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 파면과 동시에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됐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84조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그 불소추 특권에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전직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실 얼마 전에 명태균 씨를 서울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여전히 명태균 특권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내란죄 형사 재판뿐만 아니고 수사에도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대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수사를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왜냐? 검찰이 수사에 관여한다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정지했는데요. 예. 그와 같은 그 어떤 정책에 비춰봤을 때 이제 딱 59일 대선이 남은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검찰도 지금 진행되는 대선에 관여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네. 수사를 정지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고위 참모진들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최대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 맡게 되는 한덕수 대행에게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탄핵 과정에서 찢어졌던 국론들을 좀 한데 모으는 작업. 그리고 또 하나는 60일 안에 지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또 엄중하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통화도 하셨습니다. 예. 관리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목전에 들어와 있는 26%라고 하는 어떤 트럼프의 어떤 관세, 또 환율 전쟁 이런 부분 경제적 사항과 또 외교 통상적인 아젠다들을 하나하나 챙겨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여가부 장관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장관이 자리를 비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목까지를 다 챙겨야 되는 막중한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여야 분위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어제 의총에서 탄핵 책임론을 두고 찬탄파와 반탄파 이렇게 좀 맞부딪히는 양상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각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죄 혐의가 실질적으로 탄핵 심판에선 빠진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제 단무지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죄가 빠진 상황에서는 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투표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헌재 결정 중에서 어제 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면 그럼 앞으로는 헌재 관련해서 국회에서 표결했을 때 탄핵 사유와 그 이후에 바뀐다 그 탄핵 심판 때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 부분이 뭔데 결국 그때 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내란 프레임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분위기상 여론에 떠밀려서 그때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결국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일조한 거 아니냐. 예.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탄핵 찬성한 분을 비판을 하는 거고요.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보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어제와 오늘과 내일 한 2, 3일 동안은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에는 실질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있고요. 시간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겪는다면 누구보다도 좋아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여러 가지 이견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견들은 경선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국민들,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호 당원 윤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내란에 동조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울 씻을 수 없는 큰 책임도 있습니다.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네, 원내대표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내 결정을 민주당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고깝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취지로 저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결국에는 우리 정치가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효용성을 보이려면 건전한 보수 그리고 건전한 진보로서의 대화 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극한 대립의 시기대에서도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정말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12월 3일 계엄 그리고 해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제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파면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그런 찬탄파, 네. 반탄파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을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 내란죄를 포함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많은 위헌과 위법의 비상계엄을 헌재까지 판단한 상황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하고 선을 긋는 모습으로 국민한테 다가가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헌재는 결정을 끝냈고 이제 여야의 초점은 초기 대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조기 대선과 관련된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위 시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아야 되고요. 이 시한을 채운다면 6월 3일 화요일 21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치러지고 있고요. 또 준비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앞당기기는 당내 경선들도 필요하고 네. 또 실제로 지금 그 도지사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5월 4일까지는 그 지표명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마 다음 주 초부터는 각 당이 어떤 그 당내 경선을 위해서 구조가 짜여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5월 10일, 11일 후보 등록을 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앞으로 당기기는 힘들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까지 60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오늘 보도를 봤는데 민주당이 헌재 선고 3개월 전부터 여의도에 대선 캠프를 꾸렸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대선 준비를 다 마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토요일 주말에도 상당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마 보도에서는 3개월 전에 그 일부 대선 작년에 활용했던 빌딩을 계약한 것을 가지고 벌써 시작한 거 아니냐, 많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워낙에 당원도 많고 여러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협소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 외에도 여러 조직국 등 선거를 관리하는 그 정당의 조직들이 사실 공간 확보를 필요하기 위해서 사실 예약을 한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경선이 본격적으로는 이제 치열하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당대표 사퇴부터 출마 선언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주자들의 선언부터 시작을 해서 경선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본선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모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당대표직을 사퇴할지 또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뭐 8일, 9일 아니면 빠르면 이번 주말에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결국 이 3년 만에 대권 재도전에 나서게 됐는데 뭐 중도층 외연 확장도 중요한데 최대 과제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당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힘을 모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2심 무죄를 통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비명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좁아졌다. 그런데 네. 최근에 담양 군수를 비롯한 보궐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당선되듯이 호남 특파 때에서도 여전히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신뢰에 대한 위기, 자기 말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특히 대다수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중도층이 거의 말하자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좌우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중도층이 상당히 침묵하고 있는 모드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신뢰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시장 경제라든지 우파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전향 자체가 얼마나 먹힐 거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혀요. 근데 조기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겠죠?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네. 특히 5월 중에도 선고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3월 달에 판결이 그 항소심 선고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검찰이 상고장뿐만 아니고 상고장의 상고 이유까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정도까지 해서 상고 이유서까지 다 낸다고 하면은 그 상고 이유서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물론 그 상고 이유서를 송달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과정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중으로는 충분히 이 서면 공방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사건은 633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라고 전국에 지금 법원에 지금 지침을 내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3월부터 4월, 5월, 6월 초까지 그 3월 내에 충분히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준비해 가겠지만 여전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그렇게 보면 대선 때까지도 계속 문제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비명계 움직임도 분주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과연 이 대표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을지가 주목이 돼요. 한번 경선에서 다 같이 투명한 공정한 그런 경선을 통해서 한번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판단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통해서 이번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당내에서의 뭔가 입지도 조금은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독 주자로서의 그런 후보 선출 과정이 아닌 조금 더 방빙이면서도 다이나믹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부분 그리고 사실 부울경, TK, PK 그리고 수도권 다양한 민심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부족한 점 그리고 더 보완할 점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경청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면서 결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오늘의 아픔과 시련을 더 큰 승리를 위한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굳센 의지와 결기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2개월 뒤면 대선이다. 촉박하지만 져서는 안 될 선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당 통합과 수습도 과제인데 조기 대선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후보가 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개헌과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이 여러 가지 헌재 결정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선들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켰다. 탄핵 사유를 아주 명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명시적으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딱 맞는다, 딱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미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상에서 한 4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거는 대행마저 언제든지 탄핵시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직무유기 혐의로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의 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을 시킨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약간의 미소를 띄는 그런 모습 국민들이 다 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금의 무소불위의 어떤 절대 다수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 재판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을지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과연 내려올 것인가 그런 어떤 두려움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이길 가능성과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60일 남은 동안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공격만 하다 보면 정말 국민의힘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비상계엄, 탄핵, 반대를 옹호했던 국민의힘의 큰 그런 기억들이 국민들 내리에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파면됐으니까 국민들한테 대사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더 거듭나는 보수가 되겠다라고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내야 될 텐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재명을 타겟으로 해서 바지끄댕이 잡는 전략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중도층에서도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제대로 리셋해서 출발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당 재건과 수습이 가장 큰 목표일 텐데 아까 약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의총에서 80석이 된다고 해도 탄핵 찬성파와는 같이 못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것만 봐서는 당내 갈등 봉합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늘 내리는 비가 그런 열기를 좀 식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탄핵이 있고 나서 얼마나 정말 열받고 화가 나고 짜증 나겠습니까? 탄핵이 혹시나 기각될지 모를까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보인 그 어떤 반응을 보면은 오히려 어제 국민의힘 의총은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격렬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부 같은 경우에는 좀 울먹울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탄핵이 있은 이후에 그 정당이 쪼개지면서 사실상 우리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겨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지금 분명히 어떤 그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통합하고 그리고 중도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대선은 하나마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민심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음 주 초면은 분명히 국민의힘도 한 목소리로 어떻게 보면 그 대선 체제로 갈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높게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잠룡으로는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 민주당보다 많은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누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글쎄 지금 상태에서 갤럽 조사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김문수 장관이 많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쭉 그다음에 뭐 경북도지사나 이런 분들도 또 그 출마 의중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누가 유력하다고 보기보다는 저희 친윤 그룹핑과 반윤 그룹핑의 하나의 어떤 내부 통합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의총 분위기도 방금 전했습니다마는 과연 국민의힘이 사실은 윤 대통령과 함께 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건 두 가지 질문에 당원들과 함께 의원들과 함께 답을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면 한동훈 대표를 전폭적으로 다 지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답을 할 때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김문수 장관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원들에게 실제 김문수 장관이라는 최종적인 선택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런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정말 고민일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속도를 내는 대선 주자는 말씀하신 김문수 장관에 더해서 홍준표 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정국에서 가장 많이 의지를 드러냈는데 오늘 원 코리아 그레이트 코리아라는 이 슬로건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차치하고 떠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후보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요? 우선 이제 시대 정신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이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 있죠. 통합이다, 민생이다, 경제다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입만 앞서가는 후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통합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말했을 때 이제까지 통합적인 행보를 보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오늘 내일 금방 바뀔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은 갑자기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2025년에 6월에 벌어질 어떤 대선에 있어서 경제인지 민생인지 아니면 통합일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쪽 입장에서는 가장 확장성 있는 후보가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후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반 이재명의 어떤 전선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가진 어떤 이미지가 사법 리스크 플러스 신뢰 리스크 이런 부분 본인의 말을 너무나 조변석계처럼 빨리 어떻게 보면 바꾸는 그런 이미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후보라고 한다면 지금의 탄핵 국면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서 뭔가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이면서도 경제를 알고 민생을 챙길 수 있으면서도 말의 신뢰와 그리고 이제까지 삶이 예측 가능한 그런 사람이 저는 국민의 후보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윤 대통령이 거취를 사저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뒤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면서 소통을 이어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적 영향력은 굉장히 결집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겠죠. 예. 특히 지난 그 겨울 동안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스팔트 보수들이 단순히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고 2030 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럼으로 인해서 마치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몰락의 길을 걷겠다라고 예상했지만 그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반대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다만 그런 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국민의힘의 딜레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은 당했지만 그대로 정치력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어떤 한 말씀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의 권성동 영세 대표가 한 30분 정도 만났습니다만 굉장히 말씀을 조심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아직 자제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갈 것이지만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도 간접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통령이 21년 6월에 정치 선언하고 나서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음이 서문시장 보수의 어떤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는 크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좀 우려를 했어요. 대구 시민들이 좀 항의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아닙니까 사실상. 그때 저희를 굉장히 환호해 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차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분들의 나에 대한 지지는 나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5년을 심판해달라, 정권 교체를 해달라는 지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정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떤 파면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나 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각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 대선 과정을 총괄할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깨도 상당히 무거운데 교수님. 네.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중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을 대선 후보로 내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조금 국가적 위기 상태 아닙니까? 또 미국의 트럼프의 통산 압력이 굉장히 크고 그와 같은 경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또 행정 공백을 빨리 채울 수 있는,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없는 바로 선거 다음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실패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인수위 없이 바로 했기 때문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으나 마나한 형태로 시작됐단 말입니다. 다음 대통령도 누가 되든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물망을 올린다는 것은 의미는 있다. 다만 이제 본인이 그동안에 너무 심신 모두가 많이 지쳐 계실 거예요. 네. 어떤 결정을 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선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대선 관리부터 정국까지 좀 우려되는 면이 나오거든요, 의원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어떤 점을 우려하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선거 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플레이어로 뛴다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이제 우리 정치가 좀 젊어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좋은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49대 51 박빙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만큼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말 이번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한 번의 트라우마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좋은 후보가 준비된 상태에서 집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다음 정권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다. 이 통상 위기와 경제 민생 위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